이 여성은 임신 3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8개월 차 임신부처럼 배가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었고 결국 수차례 실신하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단순히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커져가는 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배는 계속 커져만 갔고 출산의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녀가 임신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상함을 깨닫고 마지못해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가족은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단순한 임신이 아니었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뱃속에는 태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정확한 질환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이나 슬픔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채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홀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2년간의 고단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뱃속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힌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녀는 과연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펑시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은 가족의 주선으로 같은 마을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과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향해 온갖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펑시메이를 두고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하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많은 노력 끝에 펑시메이는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했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복부는 임신 3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8개월 차 임신부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고 호흡 곤란과 극심한 무력감을 겪으며 수차례 실신하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골에서는 임신 중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전 검사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펑시메이가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배가 빠르게 커진 것이라 단순히 생각했고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별다른 의심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신 10개월이 지나도록 출산의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결국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남편과 가족들은 펑시메이가 임신이 아니라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펑시메이의 부풀어 오른 뱃속에는 아기가 아닌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의사의 설명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병은 난소낭종입니다. 이는 여성의 난소에서 발생한 액체로 가득 찬 주머니를 의미하며 현재 환자의 상태는 제때 치료하지 않아 낭종이 계속 자라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이 낭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종이 악성으로 변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3년 안에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출산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펑시메이는 갑작스럽게 닥친 비극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그녀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남편은 그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몸에서 생긴 일이잖아. 그러니 수술 비용도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했어. 아들 하나 낳아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냐고. 수술하면 여자 구실도 못할 테니 그냥 집에서 나가버려. 앞으로는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올 거니까 네가 간섭하지 마. 이에 펑시메이는 울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제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3년 후에 암으로 죽는다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 그때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당신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반응은 펑시메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펑시메이는 다리 위로 가 밤새도록 울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밤새 앉아 있으면서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밑을 보니 개미들이 열심히 집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생명도 필사적으로 살아가는데 저도 한 번 더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결국 펑시메이는 다리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한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펑시메이는 부풀어 오른 커다란 배를 안고 2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까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펑시메이는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만약 길거리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녀를 마치 개처럼 아무렇게나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적어도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내 화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펑시메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병원 복도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거의 움직일 수 없던 그녀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음식을 가져다주며 도움을 주는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야 했던 그녀는 그렇게 화장실 근처에 앉아 자신의 삶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9일 펑시메이에게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귀인은 바로 그녀가 한 달간 머물던 병원의 쉬원장이었습니다. 당시 펑시메이의 체중은 110kg에 달했으며 그중 그녀의 배만 50kg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복부는 과도하게 팽창해 피부가 극도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혈관이 피부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원장은 펑시메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깊은 동정심을 느끼며 그녀에게 무료 치료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부가 지나치게 커진 탓에 진단과 치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의료진은 초음파를 통해 그녀의 뱃속 상태를 살펴보려 했지만 화면에는 혼탁한 액체만 가득 차 있을 뿐 어떠한 내장 기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펑시메이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겪으며 심박수가 분당 140회까지 치솟았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진 펑시메이는 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복부의 액체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부의 액체를 한꺼번에 빠르게 제거할 경우 폐가 압력을 잃고 갑작스럽게 팽창하여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긴급히 논의한 끝에 펑시메이의 복부에서 매일 5리터씩 천천히 액체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째 펑시메이는 호흡 부전 증상을 보이며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진은 더 이상의 복수 제거를 주저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펑시메이는 눈물을 머금고 의료진을 위로하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곧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이 병원에서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죽는다면 제 몸을 연구에 사용해 주세요. 그녀의 용기와 헌신적인 태도는 의료진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결국 치료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노력 끝에 의료진은 그녀의 몸에서 총 55리터의 액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무려 맥주 100병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펑시메이의 몸에서 액체가 모두 제거되자 의사들은 마침내 그녀를 5년간 괴롭혀온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마치 달걀 노른자처럼 막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종양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즉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진행하려면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버림받은 펑시메이에게는 보호자가 없었고 의료진이 그녀의 상황을 묻자 펑시메이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담담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시며 힘겹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제가 이 병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고 딸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펑시메이는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자신의 병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병원이 펑시메이에 남아있던 치료까지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녀의 오빠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이상 이어졌고 의료진의 긴밀한 협력 끝에 무게가 약 2kg에 달하는 거대한 종양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은 펑시메이가 자신을 버린 남편을 당연히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他怎么做就怎么做，我也不想去恨，恨一个人很累的。如果可以的话，我还是想，有自己的孩子。 그녀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분노나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한 그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한 펑시메이는 병원에 남아 간병인으로 일하며 자신을 구해준 병원에 대한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펑시메이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했고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하늘이 그녀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고 다시 어머니가 될 기회를 선물한 것 같아요. 쌍둥이 남매가 함께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집을 나섰고 여동생의 오빠는 무언가를 집에 두고 와 여동생에게 잠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은 여동생의 오빠가 집에서 물건을 챙기고 1분도 안 돼서 아파트 1층 입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쌍둥이 남매의 17살 여동생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15년 1월 12일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합니다. 주희의 어머니는 이리저리 뱅뱅 돌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17살 된 자신의 딸 주희가 저녁 자습을 하러 나간 후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딸의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담임교사는 주희가 오늘 야간 자습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착하고 성실했으며 결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희의 어머니는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낮에 17살 소녀가 갑자기 실종된 것에 많은 경찰의 관심을 끌었고 경찰은 즉시 소녀가 사라진 근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밤새도록 수색 작업을 실시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된 주희가 그녀의 남자친구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여 어디론가 놀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추측에 대해 주희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분명히 사고를 당했거나 누구한테 납치당했을 것이라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유일한 취미는 독서였으며 친구도 몇 없을 뿐더러 이성 친구는 더욱더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딸에게는 쌍둥이 오빠 주보가 있었고 두 남매는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딸이 이성과 접촉했다면 부모가 모른다 해도 같은 나이대의 아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경찰은 남매가 다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경찰은 주희의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주희의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주희의 평소 모습에 대해 물었고 그들로부터 나온 반응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였고 누구와 사귄 적도 없을 뿐더러 그녀의 평소 성격으로 볼 때 누구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징후로 볼 때 주희의 실종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희의 오빠 주보는 동생이 실종된 그날 밤 6시에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보가 아파트 단지의 1층 계단 입구를 나설 때 집에서 연습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희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건을 챙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희는 이미 사라졌고 주변을 몇 번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동생이 먼저 학교로 갔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지만 동생은 학교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후 경찰은 즉시 아파트 단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이상하게도 4개의 아파트 단지 내 감시 카메라 중 어느 것도 주희가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희가 감시 카메라가 없는 다른 길로 갔을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검토하던 중 곧 주희로 추정되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희의 어머니를 불러 감시 카메라에 찍힌 여성이 주희가 맞는지 식별하게 했습니다. 주희의 부모는 한눈에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식별 과정에서 이 여성은 주희가 아니었고 주희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희가 실종된 지 벌써 3일이 흘렀고 주희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인원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 내의 감시 카메라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밤새 검토했지만 실종된 주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은 그녀가 다른 이에게 납치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가설을 제기했지만 이 가설 역시 곧 경찰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주희의 가정은 평범했고 그녀의 부모는 시골 출신으로 주희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골보다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시골 집을 팔아 간신히 도시에 위치한 학교 근처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납치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 환경의 주희가 납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희가 실종된 3일 동안 주희의 부모는 어떠한 몸값 요구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질 무렵 경찰은 본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단서가 너무 적고 오빠 주보가 주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주보에게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희의 오빠를 다시 찾아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보는 동생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빠져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고 경찰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말없이 눈시울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후 심리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주보는 그날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중요한 몇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물건을 챙겨 집을 나선 후 아파트 단지의 3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고 희미한 외침을 들었으며 그가 1층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주보의 말을 듣고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실종된 주희의 집은 3층에 있었고 2층은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였으며 1층은 차고였습니다.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아파트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은 주보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아파트 1층에서 아파트 출입문까지 걸어가는데 약 2분 40초가 걸렸습니다. 이에 주보는 자신이 동생을 잠깐 떠난 시간이 절대 1분이 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희가 먼저 학교로 출발했다고 해도 주보가 다시 아파트 계단을 내려올 때 동생이 아파트 출입문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주희는 현재 아파트 단지를 떠나지 않았으며 아파트 단지 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보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들은 금속 소리는 2층 창고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2층의 문은 철문이었으며 잡동사니로 가득해 금속 소리가 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희는 2층의 창고에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즉시 2층 창고로 향했고 창고에 자물쇠를 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창고 안의 물건들과 어울리지 않은 파란색 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주희의 부모가 이 파란색 양산을 확인한 결과 이 파란색 양산은 다름 아닌 주희가 그날 집을 나설 때 가지고 간 양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희의 부모는 왜 처음 감시 카메라 식별에서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파란색 양산 때문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속 주희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자신의 딸 주희와 같은 파란색 양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희의 부모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여성을 자신의 딸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2층 창고에서 주희가 실종 전에 가지고 있었던 파란색 양산이 발견된 것을 통해 현재로서 2층 창고의 소유주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2층 창고 소유주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이름은 증모로 59세였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채의 집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증모가 주희를 살해 후 시신을 옮겼다면 자신의 차량을 사용했을 텐데 놀랍게도 증모의 차는 최근에 세차를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였고 증모의 차에서도 실종된 주희의 DNA를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증모는 주희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미 아파트 단지를 떠나 병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근처 병원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잠겨있던 2층 창고에서 발견된 주희의 파란색 양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즉시 증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증모는 처음에는 말을 돌렸지만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증모는 아파트 단지를 떠나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기 한 달 전, 증모는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서포터가 필요했고, 이에 그는 병에 걸린 아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그의 딸과 사위를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증모의 딸은 반려견을 데리고 왔고 아파트 단지 내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금지였기 때문에 증모는 하는 수 없이 2층 창고 열쇠를 사위에게 주면서 반려견을 그곳에 잠시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위는 2층 창고에 반려견을 보관했고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반려견에게 먹이를 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2층 창고를 사용했던 증모의 사위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당모라는 이름을 가진 28세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의 행적에 대해 그는 자신은 단지 2층 창고에서 반려견에게 밥을 줬으며 장인어른을 도와 병에 걸린 장모님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것 이외에 다른 특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주희가 실종된 그날 밤 8시경 그가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 방향은 그가 말했던 병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한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 주변의 CCTV에 따르면 그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전거 라이트가 꺼져 있었고 잠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다시 강가를 떠날 때는 라이트가 다시 켜져 있던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모가 강가에서 무슨 행동을 저지르기 위해 고의적으로 라이트를 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당모는 결국 자신이 실종된 주희를 납치한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실종된 주희가 살아있는지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면서 사건의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에 2층 창고에 있는 반려견에게 밥을 먹이고 장인어른이 있는 병원에 가려던 중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 있던 주희와 그녀의 오빠 주보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희의 아름다움에 이끌린 그는 주보가 잠시 집으로 돌아간 틈을 타 주희를 강제로 2층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그는 2층 창고에서 주희에게 몹쓸 짓을 시도하던 중 주희가 비명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17살 주희는 질식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당모는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 주희의 시신을 강가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주희의 시신을 발견했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딸의 시신을 발견한 그녀의 부모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법원은 주희를 살해한 당모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당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